오늘 저희 구독자님들 아마 영상 보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미리 예고했는데 뭐. 그래도 이따가 이제 뭐 라이브 하면은 네. 그때 이제 뵙긴 뵙겠지만 네. 왜 이제 오늘 저렇게 두 사람이 나와 있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박이죠, 그죠? 오래간만에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떠세요? 부담돼요. 늘 부담되시다고요? 부담돼. 내 자리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또 이간질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이렇게 좀 네. 이슈 진행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슈 볼까요? 예, 제목이 좀 살벌한데 만남을 거절한 여고생을 찌른 남성. 아우. 재판부도 개탄한 변명. 벌써 갑갑해요. 깝깝하죠? 네. 예. 10대 여학생을 네. 흉기로 찔렀어요. 남자가 20대 남성이. 성인 남자가. 예, 네. 찔렀는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네. 예. 합의 11부니까 강력 사건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네. 20대 남성 A를 살인미수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네. 징역 10년을 선고했대요. 살인미수인데 10년. 근데 어쩌다가 이 성인 남성이 여고생을 그것도 한 번 찌른 게 아니고 수차례 찔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센 게 네. 징역 10년 이제 살인미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전자발찌기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 사항을 부과했대요. 네. 이 내용은 뭐냐면 네. 작년인 2022년에 네. 7월이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했었나 봐요. 네. 했었는데 10대 여학생 B를 찾아가서 좀 잔인해요. 가슴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렀대요. 그래가지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가 됐고,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체포됐겠죠. 근데 네, 이제 네. 외상을 입은 피해자는 다행히 이제 10대 여학생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갖고 목숨은 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고, 네, 재판 네. 받는 과정에서 좀 어이없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남성 A 씨죠. 네. A 씨가 뭐라 그랬냐면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대요. 10차례나 가슴 부위를 그렇게 찔렀는데요. 가슴하고 이제 이쪽 이제 시계 명치 쪽을 막 찔른 거죠. 죽으라고 찍었는데 이제 경찰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 원래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대화만 하려고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너 그럼 흉기는 어떻게 된 거야? 죽이려고 그러게요. 안 했는데 왜 흉기를 들고 왔어? 이랬더니 네. 원래 안 입는 옷에다 자기 호신용으로 칼을 좀 넣어놨었는데 하필 그날 옷을 입게 됐다는 하다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격앙이 돼가지고 칼을 꺼내서 찔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나 봐요. 말이 안 된 얘기죠. 말도 안 되죠. 누가 그리고 20대 남성이라면서요. 네. 근데 뭐 한다고 자기를 호신하려고 주머니에다가 칼을 그래요. 들고 다녀요. 네. 거기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 좀 해줘봐요. 아우 진짜 이거 뭐 말도 안 되니까 재판부 우리 타이틀에서 재판부도 개탄한 변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변명이랍시고 자기가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흉기를 챙기면 슬픔이 없어지나요? 슬픔을 소비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리학 박사가 모르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슬픈데 슬픔을 뭐 해소할 방법으로 뭐 흉기를 챙기고 다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횡령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먹히지 않은 거죠. 안 먹히죠. 이거 뭐 일반 사람들한테도 먹히겠어요. 네. 이게.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흉기에 피습된 여학생 말고요. 네, 네, 이전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았대요. 또 다른 전력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양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인간 안 돼. 네. 그러니까 다른 여학생을 대상으로 또 강제추행을 했고 네. 이게 재판이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넘어간 상태인데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학생을 만나갖고 그 여학생이 만나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찾아가서 이제 흉기 난동을 부린 이 상황이란 얘기예요. 인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A 씨가 네.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받고 있는 과정에서 뭐라고 호소했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추정상으로는 저 여학생이 날 데리고 놀았다, 나를 우습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심신미약. 내가 내 제정신 아니다. 나 제정신 아니다. 난 네. 사이코패스고 나는 좀 상태 안 좋으니까
이거 좀 감안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나 봐요. 아휴.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 형사합의 11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범행이 매우 잔인한데 네. 반성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살인미수라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피해자는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네.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하고 가족이 네. 합의도 안 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엄벌 탄원 하실만하죠.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놓고 봤을 때 너 지금 상습성이 있어. 재범 위험성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이건 뭐 재범 위험성에 대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역 10년 선고하시고 그다음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하고 네. 그다음에 접근금지법률 위반을 잡아넣겠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 읽어보면서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게 네. 재판받고 있는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건 왜 그래요? 같은 죄명으로 그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일단은 네. 계속해서 미성년자랑 어떤 성적인 관계, 이성적인 관계를 지금 맺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조금 성향이 그런 네. 어떤 이성의 성향이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점은 이 사람이 지금 요 범죄, 이 살인미수 범죄에서도 뭐 그게 우발이든 계획이든 좌우지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피해를 미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 탓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성숙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네. 이제 재판 받고 있는 것도 네네.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행한 행위가 이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고 그게 지금 절차가 진행되어 있으니 이런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좀 인식을 했다면 최소한은 이런 어떤 그 판결 나고 뭐 집행유예 기간이라도 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는데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의미를 지금 이 사람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저기 그 처벌에 대한 그 미인지 상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잡혀갖고 구속 상태고 네. 되게 중형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큰 일을 저질렀는지 인지 못하는 거죠. 사례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그 10대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아, 10대 범죄자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20대에서 20대라고만 나왔고 지금 네. 뭐 2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이제 보통 10대 아이들이 네.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그 사고 쳐놓고 뭐 이렇게 법원에 간다든지 혹은 뭐 피해자 만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다든지 할 때 네. 되게 당당해요. 아, 당당해요. 당당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행동이 예. 어떤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근데 10대니까 정말 몰라서. 그렇지, 이거 10대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20대라는데 지금 이러는 거 보면 인간이 굉장히 미성숙한 인간인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회화가 제대로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룰도 지켜야 되고 이런 규칙도 그렇죠. 지켜야 되고 이게 네. 인지가 안 되는 상태면 그러니까 처벌이 세게 오는 거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무서운 애들이네 얘네는. 그러니까 지금 재판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탓하는 게 이게 아니 조금 약삭 빠르기라도 하면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척이라도 맞아. 내가 지금 맞아. 행한 게 아 이거 까딱하면은 내가 진짜 막 몇 년 살아야 되고 선처 받으려면 안 미안하지만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계산을. 근데 얘는 지금 그런 것도 안 되는 수준의 아주 미성숙한 인간인 거죠. 아 이거 위험하네. 그러면 이거 뭐 10년 동안 산다고 해서 그게 고쳐질 수 있어요? 30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물론 이제 살인미수로. 그 앞에 또 다른 재판을 하면 그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이거 하면 뭐 많아봤자 40대 하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40대가 될 때까지 혹은 30대가 될 때까지 이게 사회에서 어떤 교화라든지 어떤 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거를 배울 기회가 사실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갇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감옥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나오면 이 사람이 갑자기 단번에 번개 맞은 것처럼 막 각성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까 싶은 거죠. 그럼 이번에 그 인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사장 살인 사건 있잖아요. 걔도 보니까는 2번의 장기형을 받고 30대 지금 중반인 것 같은데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20만 원 그거 현금 뺏겼다고 사람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얘도 보니까는 장기형 9년 이상을 살았던데. 그럼 자기가 흉기 휘두르고 하는 거가 얼마나 큰지 인식을 지금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게 징역형을 선고를 하는 건 교도소에서 이제 너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떤 재범을 좀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고 갱생하고 이게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거의 뭐 그런 효과는 없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얘는 들어갔다도 나와서 교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많이 없네. 10년 동안 이렇게 때려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 최근에 사건 저도 본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뭐 요즘에 안 쓰죠. 옛날 로리타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0대 어린 아이들 여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소유물로 많이 보더라고요. 이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성인끼리 하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가 스토킹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피해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10대니까 어리고 쟤는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어, 내 맘대로 뭐 소유할 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아시잖아요. 자기 통제권을 벗어나면 파괴해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본능이 작용하는 희한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A씨도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이거 되게 심각한 사안이라 궁금한 게 지금 피해자는 어쨌든 10년을 받았잖아요, 가해자가. 네네. 그럼 이게 확정이 된다 치면 어쨌든 지금 10대 지금 후반일 것 같은데 네네. 이 지금 피해 여학생은 30이 되기 전에 그 가해자가 또 튀어나오잖아요, 사회로. 그렇죠. 그거에 맞아요. 대한 공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감당이 될까 싶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뭐 진짜 뭐 사형을 확정받았다, 무기징역이다 라고 해도 이 지금 이 피해 당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때 혹시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시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감에 평생을 살 텐데 하물며 이 사람이 10년 지나갖고 내가 이제 20대 뭐 중반 후반 이렇게 됐을 때 사회에 어디를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이게 잘 막아야겠네. 보호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커버를 해야겠네요. 답답하네 이 사건은. 그러니 진짜 이 피해자 가족분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분들은 이게 재판부도 그렇고 듣는 우리도 이렇게 깝깝하고 속이 터지는데 차라리 가식적이더라도 뭐 잘못했습니다라도 말해도 지금 내 마음이 풀릴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재판받는데 지금 있다고 말을 하고 쟤 때문이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고요. 이게 답이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지금 가슴을 찔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인미수하고 살인하고 형량이 많이 차이 없거든요. 제 선진국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미수는 기수보다는 좀 약해.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도 10년은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긴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나 우리 맞아요. 사회적 법감정에서는 야 사람 가슴을 찌르고 죽을 뻔했는데 이게 10년이 말이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이고. 어쨌든 이게 1심이잖아요, 교수님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2심에서는 좀 올려치게 됐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그게 말이에요. 네. 두 번째 해볼게요. 네. 이것도 또 여고생 나오는데. 네. 이거 뉴스 많이 나왔어요, 이거. 여고생한테 마약을 먹이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똑같죠, 지금 구조가. 네, 맞네요. 근데 피해자는 지금 반신 불수 마비. 아유. 영구 마비로 파악이 돼요. 와가지고 이 사건 관련된 기사인데 여고생에게 마약을 먹이고 마약을 먹인 게 아니죠. 투약을 한 거죠. 필로폰을 투약을 시키고 성매매를 계속 시켰대요.
돈은 지가 챙기고. 포주네요. 포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요를 한 거죠. 네. 네. 이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6개월, 9년 반이네요. 네. 예, 선고됐대요. 이게 고법인데 수원고법 네. 형사 2-3부. 네. 이상호, 왕정호, 김관용 판사님이 세 분이신데 네,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한테 네.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여기가 네. 핵심이에요. 지배했고 맞아요. 네. 지배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네. 1심 선고하고 똑같은 형인 9년 6개월을 선고했대요. 그냥 들었다 놨네요. 네. 그렇죠. 예, 7일날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니까 거의 1년 반이네요. 네. 수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 그러니까 자기 애인이었겠죠. 네. 연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A씨는 범행에 앞서서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관계를 만들고 여러 차례 가출도 종용했다네요. 네네. 이후 가출한 B양과 동거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냐?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급성 뇌출혈이 발생해서 오른쪽 전체 마비가 왔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여기 보면 교수님 그루밍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네. 뭐예요? 교수님 아시면서 그래도 설명해줘야지 그쪽이. 일단 뭐 이제 그루밍 관계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종속 내지 지배하에 둘 수 있게 심리적인 조정을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이제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루밍 범죄가 언뜻 보면 옛날 그냥 우리 이제 어떤 이런 심리적인 지배, 네. 심리적인 종속이라는 개념을 안 생각하면 그걸 빼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네. 뭐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어떤 불법 행위라든지 네. 이런 거를 네. 신체나 어떤 이런 거를 막 포박해가지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피해자 스스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외견상. 네. 외견상.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뭐 처벌을 할 때 이제 재판받거나 이렇게 하면 가해자들이 그런 주장 많이 했죠. 아니,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제 밧줄로 묶어놓고 제 막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엄청 많이 했죠. 아, 그게 제일 많아요? 내가 시킨 건 아닌데 쥐가 알아서 했다고? 네. 나쁜 짓을?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제가 했잖아요. 내가 뭐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강압을 써가지고 한 게 아니라 쥐가 좋아서 한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심지어는 판결에 또 반영이 되기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이런 그루밍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이슈화가 되면서 근데 이건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사람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좀 뭔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에는 한치의 어떤 그 의심이나 뭐 의구심을 갖지 않고 네. 하라는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따르게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사례를. 네. 이것도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루밍 같은 경우가 이건 지금 성착취 플러스 이제 마약 뭐 그렇죠. 이런 거 해당되잖아요. 근데 보통 교수님이 이제 사건 분석 주로 업무하시니까 그루밍 관련된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그루밍 가족 간에 그 그루밍이 많아요? 네, 가족 간도 많고 이제 그 친족 간의 성범죄 일어나면 친족 간에? 네, 친족 간의 성범죄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나이가 좀 어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를 접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이거나 상황적인 것도 딱 마련이 되잖아요. 예. 같이 살거나. 그럼 그루밍을 하려면 이제 자주 접촉을 할 수 있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래도 빈도에 조금 본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빈도랑 강도는 별개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계속 볼 때마다 너는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말하는 거는 너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내 말 따르면 돼. 이거를 이제 계속 주입받게 되면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사람이 제대로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착취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착취까지 가죠. 아마 이 사건도 이제 심리적으로 지배해라는 걸 좀 강조한 거 보면은 나와 있네. 아마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마약을 이렇게 뭐 복용하기 싫은데 나를 칭칭 묶어놓고 강제로 팔을 걷어가지고 주사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실한데 그냥 뭐 너 마약할래?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일경 그냥 본인이 수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너 마약할래 했을 때 네 그래요라고 이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이게 지금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여고생을 일단은 저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적용했으니까 성착취한 거고 그렇죠. 유혹해서 두 번째는 이제 마약을 강제 투약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을 그 착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판매했고 그렇죠. 여기 또 변태적인 성관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매매에서 이거에다가 지금 현재 다쳐가지고 아예 평생 동안 영구장애가 왔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또 이게 재판부가 이제 요렇게 성매매를 하게 해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주장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이제 뻔한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이제 그 이제 시킬 때 그 막 그 뭐 어디 태워주면 아이가 이제 걸어서 스스로 뭐 어디 모텔까지 들어간다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 인간은 그렇게 주장했겠죠. 아니 지가 싫었으면 그때 그냥 어디 뭐 도망가거나 신고하거나 했으면 됐잖아요. 쟤도 동의를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주장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CCTV나 이런 거 이제 뭐 만약에 확인됐으면 아이가 스스로 걸어가는 뭐 장면이나 이런 게 찍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출까지 시켰다는 거는 그 가정까지도 부모님까지도 다 적대시하는 쪽으로 세뇌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 좀 이렇게 그루밍을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잖아요. 10대 아이니까 이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뭐 가정이나 이제 부모들이 이제 조금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성인은 좀 안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를 지금 막 이렇게 지배를 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럼 아이가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나라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됐을 때 집에 있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걸 제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가출을 종용한 거죠. 참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거기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여학생은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것 때문에 사랑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나쁜 짓을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도록 했다. 이러기 때문에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9년 6개월 지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 이거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를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아마 이 여학생이 그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니까 자기를 좋아해주면 고맙게 생각을 여기고 잘해줘야지. 성인이 지금 미성년자 만나는 것도 지금 비난받을 판국에 근데 얘는 날 좋아하니까 내가 시키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넌 나 좋아하잖아. 나 좋아하니까 그냥 해. 너 이거 안 하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태면 마약을 투여하려고 알면서도 겁을 못 해요? 그럴 수 있죠. 피해자들 임상으로 보셨을 때 어때요?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아요. 큰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보단 좀 뭐 난이도는 조금 약한데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여고생을 사귄 거예요. 사귀었는데 그 여고생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 성매매를 시킨 거지. 성매매 시키고 돈 들어오는 건 다 자기가 착취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여학생이 정신을 차리고서 신고를 해갖고 이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사관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여학생이 그때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엄청 많이 걸리죠. 그거 쉽지 않을 그것도 거예요. 아주 충격적으로 뭐 폭행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이 사람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래갖고 이 재정신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이 그루밍 자체가 너무 이게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특히 미성년자나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또 하나 제가
이거 사례 좀 말씀드리면 이건 제 쪽 사례인데 네네. 그 아동학대 있잖아요, 교수님. 네네. 아동학대 할 때 학대자를 그루밍을 해갖고 배우자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동학대 치사로 해갖고 잡혀요. 최근에도 왜 계모하고 친부하고 해갖고 애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에 보면 행위는 주로 이제 그 학대하는 쪽, 애가 죽도록 한 그쪽 배우자가 이제 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쪽 배우자가 더 나쁜 거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 이 배우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 다른 쪽 배우자를 그루밍을 해갖고 제 훈계 좀 똑바로 시켜, 제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요즘에 수사가 그냥 행위자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 대상으로 해서도 수사관들이 요즘에 범죄심리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양쪽 다 얘가 혹시 그루밍한 거 아니냐, 가해자를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참 큰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학생이 지금 완전 연구장애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개월. 거기다 또 마약 중독 관련돼 갖고 제가 알기로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면 약을 많이 투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성착취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면 미필적고의까지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과다량을 투여했다면 그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청소년 사례인데. 네. 그 교수님 룸카페 알죠?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네. 룸카페인데 네. 그 제주도가 좀 룸카페 상황이 좀 심각했대요.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언론에 계속 나왔었어요. 네네. 그 지역 언론에 계속 나왔었는데 네. 그 남녀 청소년을 나이 확인 없이 네. 예,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네.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어디서 했냐면 이제 국가경찰에서 한 게 아니고 네. 교수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 시행한 데가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그러니까 자치경찰이죠.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부각된 룸카페 고등학생 이성 커플 4명을 이게 걸린 것만 4명이죠. 그렇겠죠. 출입시킨 A 업소에 대해서 지난 3일 그러니까 2월 3일이네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이제 언론에 공개했대요. 네. A 업소는 20여 개의 밀실, 밀실이에요. 예, 그걸 고시원처럼 복도로 쭉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형태 이제 칸막이 다 해놓고요, 방마다. 그다음 문으로 막아갖고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도록 이런 완전히 폐쇄 형태로 룸카페를 운영한 게 적발이 됐대요. 방 내부에는 TV하고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시청각 기자재 갖춰놓고 여기서 이제 뭐 스피커나 뭐 게임 이런 거 게임기를 얘기를 하겠죠.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매트를 깔고 간이 소파와 쿠션을 만들어 갖고 누워서 이제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대요. 그래서 그 방에서는 넷플릭스나 뭐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를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연령 제한 관계없이 이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받았다네요. 그래갖고 이 시설 이용료를 책정한 다음에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 받는 식으로 영업을 했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왜 저기 학생들 연령대 안 되면 못 들어가야 성인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 그냥 애들이 오니까 그냥 받은 거죠. 이렇게 진술한 거죠. 아닌가 이거 바꿔 얘기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 주세요, 술 주세요 하는데 그렇지. 네 하고 그냥 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업소 같은 경우도 반경 2km 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9개나 있대요. 이거 약간 노리고 애초에 그 입점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룸카페 이제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 장사가 잘 되려면 학생들이 이게 빈번하게 다니는 학교 주변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옛날에 저희 한 10년 전에 멀티미디어 방이라고 많이 불렀던 게 있었어요. 이거죠. 네네 맞아요. 변종이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중심가다 보니까 학원도 밀집돼 있어 학생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업체의 이 업소의 업주가 자체가 그 미성년자 학생들 남녀 들어오는 거를 노리고 교수님 말대로 한 것 같고요. 그 최근 청소년 탈선 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룸카페가
그 아시겠지만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아예 그냥 지정을 해버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한 없이 지금 영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밀폐된 공간하고 칸막이 등 또 친구까지 해갖고 신체적 접촉 및 성관계까지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최근에 이거 청소년 아예 들어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거든요. 초창기 때는 사실은 이제 좀 근래에 들어가지고 처음 룩카페라는 업종이 생길 때부터 청소년들이 못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룩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그 성관계 하거나 혹은 이게 막 합의되지 않은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건 범죄잖아요. 그렇죠, 성범죄죠. 그런 게 엄청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탈선 장소예요, 여기가. 이게 자유신고 업종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시설, 지금 룸카페 지금 얘기하는데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헷갈려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전국에 있는 자치경찰서나 경찰청에다가 이거 좀 단속 좀 해주세요 해갖고 이걸 계속 공문을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 자치경찰단 입장에서도 첩보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룸카페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또 경찰관들이 가서 거기 입출입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애들 막 들어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단속하자 그래갖고 이 A업체가 시범 케이스로 현장 단속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설 기준이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불이 나면 큰일 나나 봐요. 그죠. 지금 구조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 좁은 그 공간이 다닥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고시원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방에서 불나봐요. 그 방만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타기 좋은 이제 매트리스하고 뭐 또 판넬 같은 경우도 샌드위치 패널식으로 막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났다면 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제주 자치경찰단이 머리를 좀 쓰신 게 그 소방안전본부 있잖아요.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출입은 우리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나 화재 관련된 거 이거에 대해 잘못된 것까지 합동 단속하겠다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A업소 이외에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고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불법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지금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서울도 많아요. 많죠. 지금 근데 룸카페가 청소년들한테 문제긴 문제예요. 정말로. 사건 관련돼 들어온 거 있었어요? 교수님 있었어요. 그 성폭행 사건이에요? 뭐 성범죄 관련 쪽이 조금 많고 뭐 아니면 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초창기에 이렇게 좀 생기고 했을 때 그 가출 청소년들 그러니까 잘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이런 룸카페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여기 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본 룸카페 사례는 이제 아까 이게 가출 청소년 여학생인데 이제 아저씨들하고 이제 채팅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냐? 이제 모텔 같은 데는 이제 어린 여학생이 들어가는 게 티가 나니까 거기 이제 제재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숙박업소 업주들도 이거 안 됩니다. 저기 미성년자는 출입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룸카페는 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룸카페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미성년자 이제 성매매 성착취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또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 어떤 경찰관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룸카페는 사각지대인데 맞아요. 단속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과거에도 제가 한 10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PC방 있잖아요. 교수님. PC방을 진짜 방으로 만든 거라. 그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경북 지역하고 전남 지역에 그 제가 이제 방송국 PD님들하고 직접 갔었거든. 맞아 죽을 뻔하긴 했는데 그 업주한테 들어갔는데 진짜로 룸으로 돼 있는 거예요. PC방이. 그때도 1시간에 2만 원에서 뭐 2시간에 2만 원 이제 경우 봤는데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남녀들이 와서 숙제한다고 들어온대요. 그럼 말릴 도리가 없죠. 거의 프린터까지 다 해놨는데 방이야 이게. 그리고 뭐 신발 벗고 들어가고 바닥은 아까 매트리스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불법 업태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씨를 말렸으면 하는 게 네. 부탁이에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룸카페가 물론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네. 어떤 이제 그 독립적인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고 네. 그런데 또 독립적인 공간을 좀 쓸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장점으로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걸 굳이 막 사방팔방 다 밀폐를 해놓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맞아요. 유리문 이렇게 문은 닫을 수 있지만 네. 뭐 이제 일부 뭐 이렇게 얼굴 이런 쪽은 좀 안 보이게 이렇게 뭐 한 중간 정도는 불투명으로 한데도 위아래 이런 데를 그냥 투명 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룸카페에서 다른 거 그렇죠. 하러 오는 거 아닌데. 네, 네. 예, 좀 그래서 아예 좀 그런 규정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룸카페에 관련된 규정들이 생길 때 이렇게 룸마다 그 칸막이를 뭐 완전 밀폐, 뭐 가시도나 뭐 조도 이런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으면 가시성이나 그런 게 있으면 뭐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게 출입을 한데도 그런 어떤 탈선 행위를 못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왜냐하면 룸카페 못 가게 하면 또 생겨요. 뭐가 또 생기겠죠. 신종으로 이런 비슷하게 법망을 피해가서 애들이 또 이런 탈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생긴다고요. 돈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뭐 룸카페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생기고 이럴 거니까 차라리 좀 원천적으로 그런 어떤 탈선 행위가 좀 어려운 구조로 좀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말 받는 잔재주가 있어서 제가 어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수사관이나 단속공무원한테 이런 얘기하거든요. 불법하고 탈법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쓰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눈만 쓴다.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야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하기 때문에 머리 쓰는 사람을 눈으로만 단속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법을 좀 촘촘히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의식개혁 교육을 똑바로 시키든가 아니면 룸카페 사장이 룸카페를 차린다고 하면 뭐 청소년 보호나 성매매 관련된 거 법규라도 필수 교육 한 2-3시간 받도록 하면 아 이러다가 걸리면 나는 폐쇄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 그거는 있다고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 때문에 좀 경찰청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보셨죠? 네네. 지구대에서 잠자던 주치자가 일어나다 꽝. 저는 봤어요 동영상. 근데 너무 심하게 쓰러지셔가지고. 네네. 가족은 경찰을 이제 수사 의뢰했다 이 내용인데 내용 보면 그러니까 다치신 분 가족 입장에서도 통탄할 일이고. 그렇네요. 또 거기서 일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도 통탄할 일이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 경찰의 주치자 대응 논란 사건이 잇따라 최근에 있었죠. 저기 할머님 사건도 있었고 한 집에 있는 분인데 집 앞에 갖다 앉혀놓고 문이 안 열려서 놓으니까 얼어서 동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발생한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주치자 대응을 두고 보호조치 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시끌벅적하다. 얘기가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2월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그러니까 1월 29일이죠. 새벽 주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 뭐 이렇게 아프신 상황은 아닌가 봐요. 술이 취한 상태니까 그래서 창원 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인계가 된 거죠. 그렇죠. 인계가 됐는데 이때 30대 A씨인데요. 지구대에서 술이 취해서 이제 잠을 자던 중 그러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 이제 손님이나 이게 누구 관계자들 오시면 앉아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에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술이 깼는지 뻘떡 일어나시다가 이제 뒤로 넘어지신 거죠. 넘어지시면서 뒤에 이제 그 창문이 있는데 그 철강으로 돼 있는 이거 신형 창틀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찍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머리를 좀 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찰관은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은 이제 119를 신고를 해갖고 머리 상처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이제 복귀를 시켰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사고 난 거죠. 일단은 경찰은 당시에 머리를 그냥 잠깐 부딪힌 거지 큰 타격은 안 입었다 이렇게 봤나 봐요. 근데 이제 혼자 일어나다가 그냥 이제 머리 부딪힌 걸로 본 거죠. 그때 경찰관들은 자기 근무 중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구대 왔을 때 이분이 이제 자기가 누구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만취 상태니까 신원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몸을 뒤졌는데 없어졌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연락할 때도 없잖아. 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 이제 전화번호가 뜨니까 이거 네. 확인해갖고 가족에게 인계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A 씨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넘어갔는데 네. 넘어갈 때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이제 인계를 할 때 당시에는 이 지금 A 씨가 의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이렇게 온 거죠. 의식불명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네. 병원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갔더니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이다. 네.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개골도 골절이 됐고 거기에 당연히 피가 출혈이 났겠죠. 이것 때문에 뇌출혈. 뇌가 손상이 나갖고 의식불명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씨 가족 입장에서는 연락을 왜 우리한테 늦게 했냐.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 보고 인수인계 받아가라고 했어야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다쳤는데 바로 병원으로 갔어야 됐는데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냥 구급대원이 보고 그냥 잠깐 찐거네 하고 그냥 간단한 게 다친 거 정도로 생각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열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나 있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경찰 내부망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지금. 네. 경찰관 A 씨는 언제까지 현장 경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라고 네. 하시면서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화가 나 격앙된 상태에서 비판하셨고요. 그러니까 의견이죠, 의견. 네. 네. 그다음에 B라는 B씨 경찰관은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에 떠넘기려는 사회적 분위기 정말 큰일이다. 앞으로 누가 경찰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지적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C 경찰관분은 내 근무일 때 이런 일이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근무하는 수밖에 없나라고 하소연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제 볼멘 소리가 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복불복인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주치자나 네. 또는 뭐 정신 이상이 난 난동자들 전부 다 지구대나 경찰관서에 집어넣어 놓고 만약에 이분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 무조건 당시 근무자들이 다 형사적 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특히 한 지구대 경찰관은 요 인터뷰에서 네. 가정폭력 신고부터 우울증, 조현병, 정신질환자 신고에 스토킹 신고 등 현장에서 명료하게 신고권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네네. 그럼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어서 갑갑하다. 나에게도 언젠가 터질 일이라고 생각하니 근무하는 날이면 심장이 쿵쿵거린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실 이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가정폭력 신고다 아니면 뭐 정신질환자 신고다 뭐 스토킹 신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선뜻 보내긴 좀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잡아놓을 뭐 어떤 뭐 확실한 명분도 없고 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신고 들어왔는데 네. 그냥 간단한 걸로 보고 보냈다가 뭐 사고 터지면 네. 뭐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는데 뭐 그때 뭐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이렇게 더 큰 사고로 뭐 벌어졌다 막 이렇게 비난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보내도 난리 안 보내도 난리 그러네. 지금 막말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네. 상황에 놓여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어떤 그 경찰관들이 파출소 뭐 네. 직원들이 네. 뭐 일을 뭐 제대로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처리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뭐 있어서 잡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주치자인데 뭐 핸드폰도 없고 연락도 없고 막 아무것도 안 돼. 그렇다고 이 뭐 술이 만약 만취돼 가지고 막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을 혐의점 없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또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떡해요. 경찰서에다 파출소에다 잠시 놔두는 수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다치거나 부상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은 또 어떤 파출소나 경찰이 지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 뭐 이게 뭐 어느 뭐 편을 든다 이런 게 아니라 갑갑한 상황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신 건 맞다고 봐요. 요 사안에서요. 예, 요 사안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왜 방치를 그러냐면, 좀 해놔서 어쨌든 주치자가 와갖고 혼절한 상태면 뭐 이렇게 소파 같은 데나 뭐 눕혀놓거나 거기서 또 굴러보면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 되게 뒤 상황 자체가 완전히 각이 져가지고 철근으로 돼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걸로 제가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치자 보호 조치할 때는 들어온 순간부터는 우리 관할이잖아요. 그분
일신의 안전이. 네네. 근데 그분이 두개골이 깨질 정도면 엄청나게 크게 부딪혔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소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 머리가 깨진다는 게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119에 대해서 신고한 거 아니에요, 경찰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119 직원도 일단은 두개골이 큰 소리가 났다 그러면 가서 빨리 엑스레이를 찍어봤으면 파손 상황은 봤을 거 아니에요. 야간 근무자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에이 그냥 잠깐 혹날 정도로 그냥 부딪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판단?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요. 물론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극렬하게 지금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뭐라 하시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죠. 제가 공무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호를 하라고 공무원을 뽑아놓은 거지 보호를 하기 위한 직업이잖아요. 특히 이제 119나 112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 날 지켜주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대로 못 지켜갖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식불명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가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갖고 철저하게 좀 보호 조치하는 걸로 필요하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댓글 본 것 중에 뭐냐면 매뉴얼이 없는데 우리 복귀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경찰관분이. 네. 그럼 매뉴얼 만들면 되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 아니잖아요. 벌써 연타로 3건 터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근래일 뿐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문제예요. 그렇다면 뭐 내부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 본인 조직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래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은 교수님 아시겠지만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면 밤에 술 먹을 데가 없잖아 거의. 맞아요. 유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을 밤늦게까지 먹는 나라가 몇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12시 넘어서 주치자들 제가 전에 어디 지구대 한번 제 후배가 지구대장을 해가지고 잠깐 야근할 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주치자들이 막 피 흘리고 막 머리 깨지고 멱살 잡고 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럼 술을 뭐 24시간 새벽 4시 6시까지 먹는 거 당연한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 경찰들이 겪지 않는 상황을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경찰관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게끔 근무를 하는 거지. 밤만 되면 어떤 경찰관 얘기하는 저 이거 맞다고 봐요. 오늘은 내가 운이 진짜 좋아서 큰 주치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출근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국민들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문화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좀 너무 관대해요. 좀 제한을 거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게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어떤 경찰관은 어쨌든 우리가 관할인데 관할 내 잘못한 건 맞잖냐, 그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책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왜 우리한테만 모든 책임을 다 묻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도 뭔가 방법을 찾아줘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산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좌우지간 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 관할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맞잖아요. 이건 뭐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그건 팩트니까 뭐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책임을 이렇게 마땅히 져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감안을 해주면 좋을 게 이제 경찰 조직 자체 내에서 해야지 그 담당 경찰관 뭐 그날 근무를 썼던 개인 한 명의 어떤 경찰관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예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이런 문제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어쩜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참에 좀 경찰 조직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김복중 회장은 저하고 이제 경찰 공무원들 교육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관성해야 놓으면 하지 마라. 주치자는 저 사람 눕혀놓으면 좀 담자다 깨면 가겠지.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심장마비 오시고 기도지식 때문에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는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성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도 뭐
네 건 했네요. 네, 그 나름대로 의견 제시해서 김복준 교수님 안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